안녕하세요, 이찬입니다. 러시아 여행을 떠나거나 러시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떤 책들이 있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미 제목만으로도 알고 계실 텐데요. 주민 러시아. 오늘은 주민 러시아 작가님을 모시고 러시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 감옥은 불곰 188회 시작하겠습니다. 고정팬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 여행작가 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일리야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별일 없으시죠? 네. 워낙 저희가 최근에 녹음을 하면서 뭐 근황 얘기 이런 너무 거 안 했죠? 네, 생각하다 보니까 뭐 별일 없으신 걸로. 혹시 두 분은 주민 러시아 들어보셨나요? 예, 읽어봤습니다. 일리야 씨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러시아 분 하긴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께서는 네, 오늘 러시아로 주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미 떠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네. 17년이나 됐습니다. 오늘 러시아에 대한 많은 정보 얻고 가실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바로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주민 러시아의 저자 이대식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대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민 러시아. 사실 박사님의 명성은 이 바닥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주민 러시아라는 책을 이 러시아 바닥에 있는 분들 중에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칭찬도 하시고 이 책을 읽으면서 러시아 여행이 풍부해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팟캐스트에 꼭 한번 모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또 인연이 돼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하고 계신 활동, 책도 쓰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근황만 말씀드리면 저는 민간 싱크탱크인 여시제라는 곳에서 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시제는 함께하려 시대시 집제자, 시대와 함께하는 집이다. 영어로는 좀 번역을 고민하다가 퓨처 컨센서스, 결국은 시대를 잘 읽어 흐름을 잘 읽어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한국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민간 싱크탱크에서 일하는데,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부분은 광범위하긴 한데 저희 시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도시, 미래의 도시입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속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흔히들 스마트 시티라고도 많이 하죠. 네. 그 부분. 또 하나는 세계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야 시대를 잘 읽는 거니까 현재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인 쇠퇴, 이 속에서 이 흐름을 어떻게 읽고 우리는 어떤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지에서 미중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저희들한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속 가능성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주로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계속 발굴해서 발신물도 내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그래서 정책 제안을 만들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시제 하면은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이게 어디 소속되어 있는?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요. 기업에도 속하지 않고 정부에도 속하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 독립적인 싱크탱크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물리적인 자원을 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샘의 조창걸 명예회장이라고 있는 그분이 출연을 하셨지만 연구소 자체는 이제 독립적으로 가서 여와 야의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쏠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인 중립적인 정책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싱크탱크 기관으로서 저도 여러 번 들은 바 있습니다. 거기서 또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되고 정부 인사로도 많이 발탁이 되고, 어쨌거나 출연하신 분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드리는 질문은 러시아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러시아와 동행을 하게 됐는지. 굉장히 이 질문을 하면은 좋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좀 멋지거나.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저는 딱 고3 때 시험을 치고 나서 저희 선생님께서 선택을 해라. 너는 교수가 되고 싶고 인문학 쪽이니까 가장 좋은 선택이 두 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영문과나 다른 데 가면
교수 되려고 줄이 엄청 서 있지만 여기는 별로 줄이 없다. 희망사항이 교수셨나요? 예, 저는 사실 어릴 때 우리가 뭐 제대로 아는 게 저는 어릴 때 사실은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만 저에게 순수한 꿈이었고 그 이후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듯이 정해진 표준화된 교육에 따라 살아왔던 거죠. 근데 이제 딱 묻는데 선택이 그때는 1987년도였습니다. 1987년도는 페레스트로이카 진행되는 그리고 또 중국도 움직임이 있는 다시 말하면 소련과 그때는 소련이었죠. 중국이라고는 거대한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 두 시장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3이라고 하는 어린애가 중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닫혀 있었고 중국 말로 된 텍스트도 본 적 러시아도 마찬가지. 근데 러시아는 우리한테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가 있잖아. 그건 읽어봤거든. 그러니까 상상을 나한테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할 수 있는 나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생각나는 건 그 문학 작품들밖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대 러시아 문학과에 입학을 했고 제가 입학했을 때가 서울대 노노문학과가 처음으로 4학년이 생기는 해였어요. 이제 막 제가 1학년 되면서 제가 1학년 되면서 3학년이 4학년이 돼서 처음으로 1, 2, 3, 4학년이 딱 채워지던 완전체를 이루는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던 학군이었죠. 그래서 20명밖에 안 되는데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하면서 그때는 내가 러시아 학과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천국이 있었구나. 이렇게 잘해주더니 가족 같은 분위기와 그 다음부터는 1987년도니까 아시죠? 독재타도 학생운동 학생운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과가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뭐 아주 오랫동안 전공하고는 관계없이 살았어요. 그럼 실제로 러시아랑 직접적인 인연을 맺게 되신 거는? 수업은 1학년 때부터 듣긴 들었어요. 네. 잘 안 들어가긴 했죠. 몸만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뭐 시험은 대부분 다 이제 바닥을 깔아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그때는 이제 학생운동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고 저의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께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공부로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사실상 4학년? 그래서 졸업을 9학기만 했죠. 사실상 대학원 들어가면서 이제 러시아어도 문학도 했고 그전에는 이제 일반적인 남들도 다 하는 공부를 하고 그랬죠. 서울대 노노문학과 박사까지 다 하셨고 그 이후에 러시아를 가셨어요. 좀 늦게 간다 하더라도 석사 때 아니면 그렇죠. 학부 때 러시아를 처음 가거나 경험하게 되는데 물론 학부 때는 또 러시아를 가실 수 없었던 현실적인 상황도 있었을 거고 박사까지 다 하고 국내에서 가게 되신 다 따시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때 러시아에서 학위를 따고 온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는데 이 모두가 그 학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학교에 러시아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교수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차라리 그때는 미국, 유럽에서 러시아 문학과 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수를 하다가 근데 지금은 바뀌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러시아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에 대한 자격에 대한 의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박사 학위를 수료하고 가자라는 게 학교의 지도 교수님의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로 가게 되셔서 러시아에서는 무엇을 전공하셨습니까? 러시아에서는 푸시킨과 그다음에 미하일 바흐틴이라고 하는 그 두 그러니까 문예 이론가와 러시아 최고의 작가를 결합시키는 결국 문학 쪽을 이제 저는 원래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었고요. 그래서 러시아까지 가서도 러시아 문학을 러시아 문학을 하는데 이제 본래는 이게 서울대하고 모스크바 M교우하고 이렇게 자매 결연하면서 이제 서로 교환학생을 1년간 교환. 그래서 늦게 갔는데 심지어 1년 동안 적응 기간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모스크바에서 그때는 서로 무료로 이렇게 교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운명의 순간 제가 사실은 뭔가를 정해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름 방학 때 빼쩌르부르크로 놀러를 갔어요. 거기서 운명이 확 바뀌었죠. 빼쩌르부르크 딱 가서 네바강을 걷다가 거기 대학에 마르코비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대계 19세기 문학의 세계 최고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천재다. 최고의 천재다. 그 사람의 논문도 읽고
페체레브르도 보면서 내가 왜 모스크바로 돌아가야 되지? 당시에는 또 이상한 게 있었어요. 수도에서 그래도 학위를 하는 게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대부분 M개우로 가는데 서울대에서는 다 M개우에 네. 제가 처음으로 또 페체레브르고에 스타팅을 했던. 네. 그럼 옮기신 건가요? 그래서 모스크바로 교환 학생을 딱 끊어버리고 정식으로 돈도 학위 없으면서 페체레브르 대학에 가서 그 선생님한테 나는 당신의 논문을 읽고 당신 때문에 여기 왔으니까 받아주려면 받아주고 아니면 나는 그냥 그만두겠다 이렇게 황당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분이 받아들이게 됐던.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다른 학교에서 유학 왔던 한국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저분은 한국 학생들, 외국 학생들을 바보 취급하는 분이다. 되게 무시하는 분이다. 네. 그러기로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네. 그분은. 근데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 사람도 그렇죠. 그렇고 한국 사람도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런 것도 아닌데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 항상 신화를 만들잖아요. 네네. 오히려 보면 되게 자상하시고 술 좋아하시고 뭐 이런 분이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서 페체레브르고 대학 에스베베 계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공부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은 또 상트페테르부르크였네요. 저 같이 갔던 교환학생 했던 박사 수료생들은 M개우에 다 남고 저만 이제 페체레브르크로. 모스크바보다는 상트에 대한 애정이 더 있으시겠네요. 비교도 안 되죠. 저는 제2의 고향이다라고 생각하고 페체레브르크의 친구들을 대부분 이제 축구를 하면서 사귀었어요. 저는 어딜 가나 또 거기서 축구를 이사를 가면 저는 축구화를 딱 꺼내들고 운동장부터 찾아가서 이제 같이 좀 찾아 이렇게 하면 러시아 애들은 당연히 들어오라고 신기하다 하면서 거기서 제 인생의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역시 축구로 연결되는 그런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게 거짓이 없어요.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고 그렇죠. 막 이렇게 하면 성격도 다 보이고 해서 그때면 걔들도 뭐 속에 있는 거 다 꺼내주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죠. 보통 박사과정 입학하면 한 3년 정도 되면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하는 이제 하는데 저는 사실은 쓸 것도 다 거의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2년 반 정도 때 거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단계였고 저희 한국에서 학교에서는 제 강의도 이렇게 선생님이 막 만들어 놓고 그랬었어요.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신 짜여진 판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제가 그때부터 스토프를 한 거죠. 저 학계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마르코 선생님이 왜 너 나머지 글을 안 가지고 오냐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계획 없이 큰 계획을 안 세고 살던 나에게 페체레브르크에 눌러 앉는 게 딱 이렇게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전공도 이렇게 범위를 점점 넓히면서 하고 거기에 또 항상 유혹에 빠지게 하는 처음에 대기업에 가이드를 한번 해줬는데 저만 찾기 시작하고 또 뭐 사람 관계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굳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정된 한국에서의 보장된 길을 보장됐다고까지 하긴 했지만 확률은 상당히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서울대 박사를 끌어주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도 그렇죠. 사실은 뭐 굉장히 높은 확률이긴 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희 한국의 지도 교수님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저도 저 자신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렇게 되면서 확 범위를 넘어서 이제 혼자서 결국 건축도 파고 이렇게 하면서 더 넓게 이렇게 연구를 하시게 됐군요. 러시아 자체에 대해서 이제 푹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의 도서를 좀 탁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문학이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면서 이른바 러시아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그지만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현장에서 계속 공부도 하고 또 현지에서 일도 하면서 2008년도에 굉장히 우연히 제 생애 첫 소개팅 제 집사람을 우연히 만나고 그러니까 러시아에 다시 돌아가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서울대에서 논문을 써버렸죠. 이제 있는데 저에 대해서 이제 잘 본 삼성에서 저를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글로벌실이라는 곳에 이제 지역 연구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일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것도 전혀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상트에 계실 때 기업인들 오면은 가이드도 하시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때 만나셨던 거 아닌가요? 삼성 쪽. 그 당시 임원 중에 안 만났던 분은 없었죠.
그렇죠. 보면은 그렇겠죠. 예. 그때 사람도 별로 없었고 초창기에 가셨던 분들 중에는 대통령도 만나고 또 워낙 없으니까 웬만한 그룹의 없으니까. 임원들, 총수들 이렇게 다 통역도 하게 되고 그런 기회들이 어떻게 보면은 열악했지만 또 그런 그렇죠. 인연들을 만날 수 있는 희소성이 주는 강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근혜 회장 부부가 3박 4일 휴가를 왔었는데 그때 제가 통역 가이드를 했던 게 이제 굉장히 큰 그 인연을 넓히는데 기폭제가 되긴 했죠. 네. 근데 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제가 뭐 삼성경제에서 했는데 그거는 전혀 관계 없었고 제가 공부하는 영역이 다시 넓어졌죠. 이제 경제를 하게 되고 경력을 하게 된 것이. 그래서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했죠. 러시아의 GDP 전망을 이대시게 한다. 그 삼성경제연구소 자체가 하나의 훌륭한 선생들로 모여있는 대학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그것도 굉장히 실무 현장에서 계속 연구를 하는 사람. 그래서 기업과의 접점, 그다음에 경제 현장과의 접점들 속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좀 모자라다 싶어서 제가 2016년도부터 고려대 MBA 과정을 2년 만에 또 끝내고 그래서 석사가 이제 하나 더 생긴 거죠. 경영 전략입니다. 전략. 근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다 접고 한국으로 오셨네요. 제가 그때가 딱 40이 될 때였는데 바로 그 전해에 갑자기 내년에 내가 결혼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갑자기 근거도 없었고 그리고 그 결혼을 위해서 준비도 하나도 안 했었고 저희 집사람 만날 때까지 그리고 이제 기소 본능이 생기는 것 같다. 좀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얼핏 들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 만난 거죠. 그냥 돌아온 거예요. 계획 없이 그냥 흐르는 대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와중에 어느 순간 한국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산 출신인데 20살이 되었을 때 서울로 대학교 온다고 올라왔고 30살이 되었을 때 유학 간다고 러시아로 갔고 10대 단위로 이렇게 인생이 40이 바뀌셨군요. 되었을 때 한국으로 돌아온 그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결국 그렇게 그 이제 다시 10년이 지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여시제로 옮기게 된 그게 또 그 그것도 시점인가요?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쩌면 이렇게 다방면으로 특히 이제 경제와 접점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잘 파고들어서 또 설명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 바운드를 넘어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제 공부를 새롭게 하시는 입장이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되게 총체적인 거잖아요. 그 제가 러시아를 대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정하기보다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잘 이해하고 싶다. 계획이 있었다면 어떤 동기 같은 게 있었다면 유일하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더 알고 싶을 때 이 부분을 모를 때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들은 되게 항상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다가올 때 어떤 던져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잘하고 싶은 그런 동기들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그 질문들은 새로울 때 제가 흥미를 느끼잖아요. 새로운 질문이 던졌을 때 욕심도 생기고 그리고 항상 사람들은 결국 비교를 하는 거니까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면 그렇죠. 나의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하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것 이게 저는 러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의 비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책 주민 러시아에서 읽었던 중에 러시아의 이꼬나를 보는 역원근법 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거꾸로 본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해도 세 개의 시점이 그러니까 세 개 이상의 시점이 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 사물을 다양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인도보다도 더 창의적인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제가 러시아하고 묘하게 이었던 건 저는 굉장히 다른 시점으로 사물들 특히 러시아를 볼 수 있었던 게 그게 좀 맞았던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무슨 계획했다기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제일 중요한 건 경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재미있었고 책을 써야겠다라고 뭐 책 써야 되는 건 되게 생각을 계기도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그것도 되게 단순한 뭐 미리 준비하고 그런 거 아니고 삼성경제연구소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는 세리 CEO라고 하는 지식경영실 지금은 세리와 세리 CEO는 분리되어 있는데 그때는 하나의 회사에 있었어요. 그러면 연구원으로 들어가면 이제 동영상을 괜찮은 주제가 있는 사람은 찍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들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야, 경제 전문가는데 신기하다 이렇게. 근데 더군다나 러시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메타포일 뿐이에요. 진짜 러시아는 몰라. 아, 소련, 보드카, 불곰 이렇게 이것만 알지 도대체 러시아는 뭔지 모르는 막연한 이미지 속에서 그 선후가 갈려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딱 들으니까 세리시오 쪽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한번 시리즈 만들어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자. 러시아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 를 쫙 그걸 딱 뽑아서 거기서 이제 목차를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거나 책을 쓰거나 하는 거는 항상 오디언스가 중요한 거죠. 누가 이 책을 읽게 되는가. 좋다. 일반 사람들이다. 러시아 전공하는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잘 알게 하자. 그래서 줌인 하자라는 차원에서 만들게 되고 그래서 나왔던 게 러시아 사람들이 붉은 광장. 제 책에도 나오지만 붉은 광장은 왜 붉지 않을까요? 왜 레드 스퀘어라고 했을까요?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뭐 부칭, 왜 페트로비치라고 하는 걸 붙이게 되느냐 이런 거 하나씩 보드카 얘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민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편한 그 개념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훨씬 더 재밌고 러시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더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그 전략이 그 책에 딱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참 저는 궁금했던 게 이 주민 러시아 2 앞으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스토리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은 어디서 건지시는 걸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시리즈를 하면서 주민 러시아의 원은 그 문학, 미술, 경제, 역사 이렇게 다양한 분야 러시아의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체의 특징을 한번 보여주는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딱 들고 나면 러시아에 관심 생긴 사람 이제는 러시아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한 군데 한 군데씩 갈 때 이 사람이 이제 그 도시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러시아에 대해서 쓴 책들은 많이 있죠. 여기 저자님도 계시지만 그럼 나는 무슨 차별이 돼야 될까? 그리고 한 도시는 수많은 얘기와 역사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를 딱 갔을 때 이 도시에 대해서 이 한국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가장 이 도시에 대해서 공감을 느끼고 도시를 잘 기억할까? 이 고민들을 그래서 이것도 시리즈로 나왔는데 한 달에 한 편씩 동영상 찍는데 원고는 A4 2장 뭐 조금 넘게 쓰는데 이걸 쓰는데 쓰는 작업보다 자료를 모으고 이걸 다시 구성해서 딱 2장으로 압축하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 그렇죠. 맞습니다. 기존에 쓴 것보다는 달라야 되고 읽는데 쉬워야 되는데 또 정보가 있어야 되고 깊이도 있어야 되고 근데 분량은 정해져 있고 분량 그것도 압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딱 쓰고 나면 내가 어떻게 이걸 썼지라고 하지만 그 쓰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과정. 그러면 대부분 지금은 인터넷인데 인터넷에서 그 도시에 대해서 개괄적인 걸 다 읽은 다음에 엄청나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 도시는 어떤 게 흥미로운 거지?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걸 흥미로워할까 사람들이 나한테는 또 이게 이 도시가 뭐가 흥미로운 건지 라고 해서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항상 정해지지 않고 이제 내 인생 살았듯이 이 도시는 처음으로 이제 연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이 남자한테는 어떤 게 매력이 있지를 고민을 하는데 되게 그렇게 고민을 계속하고 있으면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와요. 아무것도 안 와요. 그래도 우연한 순간에 마지막에 생각하다 뭔가가 띵 떨어지면 거기를 딱 파기 시작하면 싹 열리는 이 부분이 그럼 스토리가 이제 딱 만들어지고 나면 안심하고 한 달이 지나가는 그렇군요. 그런 어떤 시리즈들이 이어오면서 책이라는 또 형태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군요. 저는 되게 그런 스토리들이 너무 재밌었고 사실 뭐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문학 자체만으로 존재할 수 없고 자본하고 결합이 돼야 살아남고 또 자본은 오늘날에 있어서 인문학과 결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문학에서 경제를 다룬다. 경제와 결합되는 지점을 찾아서 다룬다는 것은 트렌디한 부분도 있고 일상적으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한테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재밌게
읽은 것 같아요. 이제 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도시 이야기예요. 왜 도시 이야기를 선택하게 되셨는지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궁금했던 점은 목차를 보면은 그 수많은 러시아 도시 중에 왜 이 도시들이 들어갔는지 어떤 기준으로 도시를 선별하셨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 도시를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한 다음에 도시를 또 엮어야 되는데 엮어야 되는 하나의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논리는 되게 단순했던 거죠. 횡단철도상에 있는 중요 도시들을 갖다가 탁탁 짓는데 큰 도시들만 탁탁 짓고 가능한 한 철도를 타고 가니까 철도에서 많이 벗어난 데는 하지 말고 네, 철도 라인상에 없는 도시도 하셨더라고요. 철도 라인상에 있는 것만 하는데 이 도시를 공부하다 보면 이 도시와 연계되어 있는 도시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역사 얘기를 계속 이렇게 풀어가다 보면 시계열로 가다 보면 그 도시하고 반드시 이 스토리가 이어져서 가야 되는 오늘 또볼스키 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황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시베리아 유형을 갔던 데카브리스트들을 얘기를 할 때 그걸 묶어서 설명을 해줘야기 때문에 이게 가다 보면 그 길을 들리지 않으면 돼. 그리고 그 길을 가봤더니 놀라운 발견들이 알죠. 러시아 사람들도 잘 몰랐다. 정말 보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길을 또 다시 이제 그 기꺼이 나하고 같이 그 방송을 동영상을 찍었던 PD도 기꺼이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큰 도시는 살짝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치타, 울라노데, 이르쿠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 톰스크, 노보시비르스크, 옴스크, 토볼스크, 예카테린부르크, 페름, 카잔, 니즈니 노브고로드, 모스크바, 황금고리,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제일 궁금한 게 제 고향인 블라디보스톡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블라디보스톡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태. 왜냐하면 이제 30만 명까지 찾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가이드가 있고 블라디보스톡에 대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저한테 첫 번째로는 블라디보스톡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대외 대내 정책에서 현재 블라디보스톡이 중요하다는 걸 좀 생생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그 기원이 블라디보스톡의 역사에 있다라는 걸 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딱 찾아낸 게 율브리너. 많은 사람들이 율브리너의 생가라고 앞에 사진을 찍고 저도 가서 찍었어요. 근데 왜 진짜 율브리너 여기 있지라고 쳤더니 이게 블라디보스톡에 탄생하고 있는 건데 블라디보스톡 스위스에서 온 젊은 촌노 모험가인 혹은 아반쭈리스트라고도 할 수 있는 얘가 블라디보스톡이 자유항으로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었고 더군다나 러시아와 일본 간의 러일 전쟁이 시작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한테 고종이 삼림 체벌권을 그 체벌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율브리니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일 전쟁의 원인이 됐던 것도 바로 율브리니 가족이에요. 한국의 역사가 제정 러시아의 패망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블라디보스톡의 상업 중심지로서 이렇게 탄생하는 역사의 핵심에 딱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이 자유항이 됐어요. 러시아 제국 때 자유항이 됐는데 그게 이제 폐쇄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자유항으로 탄생하게 되면서 한국 사람이 가서 율브린을 보는 거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율브린을 찾았던 게 저한테는 상당히 행복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블라디보스톡을 가면 율브린너라고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르거든요. 옛날 영화 배우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사진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런 스토리를 풀어주시는 게 되게 신선하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뭐 모든 이야기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수많은 이야기들은 이 책에 담겨 있기 때문에 책을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면서 이대식 박사님께는 몇 가지 도시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인상 짧게 소개해 주시면은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목차를 보면서 한 3곳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그게 이제 치타, 토볼스크, 그리고 페름. 원래 제가 방송 시리즈에서는 페름이 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 책을 출판사라고 만들자고 하면서 요 가는 길에 좀 빠졌다 싶은 곳이 있으면 해보실까요? 이렇게 했는데 페름을 한번 위치상으로 딱 그게가 좀 많이 빈 것 같아서 많이 빈 것 같아서 빈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페름을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페름을 저는 가보지도 못했고 근데 페름에 들어가는 순간 야 정말 내가 페름에 대해서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저랑 같이 책 작업을 하는 사람도 야 페름은 진짜 재밌다.
얘기를 맞아요. 하는 저도 거예요. 페름 부분을 조금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러시아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푼다면 이거 도시 이야기 계속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더라고요. 페름은 이제 제가 쓴 책을 거꾸로 얘기를 해볼게요. 스토리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지만 재미없는 부분부터 하면 페름기라고 하는 게 바로 그 고생대 후기라고 하는 그 페름이라는 말이 붙은 게 바로 이 도시에서 고생대 후기의 고 지층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페름이란 말이 페름기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 거기서 발견됐기 때문에 거기서 발견됐기 페름기라고 한 거예요. 예. 로치슨이라고 하는 외국인이 1840년대에 와서 이 지역에 그 지질 검사를 하다가 그전에는 못 찾았던 고생대 후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름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은 러시아 지역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페름기가 놀라운 지역이던 거예요. 페름기는 우리가 아는 공룡들이 살고 이렇게 하면 수많은 애들이 이제 거기 죽었죠. 걔들이 죽으면 뭐가 되나요? 석유가 되고 그렇죠. 가스가 되잖아요. 지하 자원이. 네. 근데 그들이 살던 데가 페름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었어요. 이 바다가 지층에 변하면서 상승을 하면서 물이 다 증발하고 나면 소금이 남잖아요. 이른바 바다에 깔아앉아 있는 바닷물은 우리가 아는 그 해염, 바다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게 올라와서 나중에 되면 암염이라고 하는 바위. 암염. 근데 이 페름이 바로 이 지층 때문에 먹고 사는 도시가 돼서 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페름의 땅이다라고. 페름에 딱 가면 가장 재미있는 조각이 있어요. 러시안 월드라 루스키 미르라는 잡지에서 러시아에 있는 가장 이상한 조각 동상 1위. 그러니까 살렌네우시라고 하는. 살륜네우시라고도 하고 솔네라고 소금에 절인 귀. 그러니까 소금에 절인 귀. 여기 제가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보여주려고 PPT를 가져왔는데 어쨌든 귀가 이만하고 책에 보시면 나옵니다. 되게 중간에는 네. 원으로 돼서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대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돼 있고 큰 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사진 찍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귀가 있습니다. 귀가 엄청 크네요. 크네요. 귀가 엄청 큰 게 재밌고 귀하지만 이건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암염은 100m 정도 깊이의 나무 파이프 관을 담아서 거기서 이제 염수라고 하죠. 소금물을 빨아들여서 그 물을 우리 같으면 아궁이 같은데 큰 솥에다가 넣어가지고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물이 증발하면 이제 소금이 남는 거예요. 그걸 넣으면 그럼 이걸 갖다가 막 오랫동안 증발을 시키는 와중에 소금이 몸에 달라붙는 이게 이제 붓기 시작하는 거죠. 땀도 되고 막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거는 그냥 약과고 이제 5월 봄이 되면 니즈니 노보고로드까지 해서 배가 올라와서 이 소금 가마니를 이제 자루를 갖다가 배에다 실어서 이제 당시에 17, 18세기의 페름은 러시아 소금 소비의 70%를 감당했어요. 70%가 페름에서 나왔어요. 이 소금을 페름에서 이제 배에 실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가마니 같은 걸 여기다가 등에다 하고 소금 자루를 여기다 하는데 땀하고 소금 녹음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게 자꾸 거슬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꾸 있으면 푹 했는데 이게 계속하니까 이제는 얘가 분 상태로 평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고통스러운. 그래서 페름 사람은 페름약 이렇게 하면 귀가 이렇게 된 사람. 이게 재밌는 게 그럼 이 소금의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겨우 먹고 살 정도의 돈만 받았고 이 소금으로 러시아 최대의 부자가 된 사람이 그 유명한 스트로가노프예요. 스트로가노프 우리 스트로가노프스키 비프 얘기하는데 그게 빼제르부르그 넵스키 대회 가면 스트로가노프의 궁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스트로가노프가 왜 이반 내제에서 우랄 정복령을 떠나게 됐냐? 사실 소금 때문에. 돈은 스트로가노프가 다 챙겨가는 거고 빼름 사람은 귀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되게 슬픈 동상이지만 지금은 희극화돼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했는데 근데 위에는 소금이었는데 소금이 이제 점점 고갈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19세기 말로 오게 되면 폭이 분위기 되면서 이제 지층을 좀 더 검사해 보자니까 100m보다 조금 더 아래 내려가니까 칼륨염이 나와요. 칼륨. 우리가 말하는 비료로 쓰는 거. 나중에 알고 됐는데 이게 세계 칼륨염의 35%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랄 알칼리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 최대의 비료 기업이 바로 여기 이것 때문에 나오겠는데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1905년 우리 그때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한테 질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부패가 가장 크다라고 이제 줌 인러시아 원에 썼는데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파냈는데 색소염이나 소금이 나니까 이거 페트로브르크 그때 수도니까 거기다 보고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검사를 한 결과 이거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발표가 됐어요. 알고 보니 당시에 독일에서 칼륨염을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었는데 이 독일 애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이게 쓸모없는 거다라고 발표를 하게. 그만큼 러시아 애들이 부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딱 포기를 했는데 소련 때가 1927년 하여튼 그때 파벨 오브라진스키라고 하는 학자가 다시 퍼자 110m에 내려갔더니 칼륨염이 나왔고 이게 세계 최대 칼륨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파보자 라고 해서 155m까지 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내 계산으로 뭔가 나와야 된다. 조금 더 파가지고 300m 내려가니까 천연가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또 다시 또 파보니까 석유가 나와요. 석유. 이른바 페름기에 시베리아에 엄청난 원유가 매장돼 있다는 게 이때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상상해보죠. 페름은 처음에 소금을 주고 그다음에 가스를 주고 점점 내려가니까 석유를 주는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게 이제 페름이라는 도시가 된 그거 덕분에 여기가 이제 광산 도시가 되니까 광산 엔지니어로 여기 와서 일했던 사람이 차이콥스키의 아버지였어요. 네, 차이콥스키가 여기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차이콥스키의 전곡이 처음으로 연주되었던 곳이 페름이에요. 네, 그렇게 연결이 그렇게 또 되는군요. 네, 그래서 왜 페름에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 다음으로 유명한 발레 두릅바가 있고 극장이 있느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이게 이제 페름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페름 이야기를 풀어낸 한국 모든 것은 이유가 사람이 있어서 어디 있을까? 러시아 사람도 이렇게 러시아 사람도 아마 없을걸요. 하나하나 파보면은 그게 왜 그런지 딱 보이시게 되는 거군요.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하고 나면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게 공부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노는 게 제일 좋고 공부를 하는 건 되게 힘들고 그런데 한번 잘해보고 나면 그래도 보람이 있는 그런. 나머지 두 도시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중학교 때 러시아 지도를 그리면서 그 주요 도시들을 이렇게 그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빠짐없이 나왔던 곳이 치타였고 치타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 그리고 이름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치타. 동물 이름도 아니고. 이렇게 가져니까 한국의 입장에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목적지는 바이칼이잖아요. 바이칼로 딱 가는 게. 그렇죠. 가는 길에. 가는 길에. 동물 이름도 아니고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는 러시아의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 몽골계는 부리아트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러시아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발음의 이름과 그리고 언어를 쓰는 사람의 땅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취타가 러시아 사람들의 많은 이름들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물 이름하고 비슷한 거고 러시아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은 동물로 보는, 다시 말하면 차이가 차별로 되는 그게 치타. 이 지역이 그런 컴플렉스를 사실 가지고 있어요. 울란우데, 치타 이런 게 다 가지고 있는. 이 치타는 사실 페테르부르크에서 볼 때는 당시 여기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이쪽이 중국 땅이었을 때 이 지역은 19세기만 해도 가장 수도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땅이었고 그래서 가장 추운 땅이었어요. 치타가. 그 다음은 러시아 땅이 아닌 거예요. 유형을 보내면 치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 도시로. 제일 먼 곳으로 보낸 거예요. 치타로 보내고 치타가 그나마 거기서 큰 지역이니까 거기서 이제 선수들을 다 모은 다음에 거기서 주변으로 이렇게 흩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타가 어떤 도시인지 봤더니 그런 도시인데 여기에 있는 얽혀 있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거기서 기가 막힌 걸 찾은 거죠. 제가 푸시킨을 전공했잖아요. 푸시킨과 푸신의 얘기가. 푸시킨은 알지만 푸신을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죠. 러시아 사람. 이게 뭔가 하면 리세이는 알잖아요. 그 리세이가 1811년도에 딱 알렉산드르 1세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일기 입학생들 3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리세이 가보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꼭대기층에 기숙사 방들이 있어요. 방 2개를 나란히 쓰게 된 게 푸시킨하고 그거보다 한 살 많았던 푸신이 있어요. 이 둘은 평생 친구가 됐는데 이 둘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치타였는 거예요. 최종 러시아에서 치타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는 것과 치타의 역할이
그냥 거기는 유영지를 보내고 뭐 하던 곳이다 이러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하는 푸시킨의 이야기가 거기 딱 누군가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특별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그 책에다 그걸 씌워놓은 거니까 푸시킨이 먼저 유배를 떠났죠. 카프카스로.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리세이를 졸업하면 사실은 최고의 엘리트고 최고의 출세를 할 수 있는 거였지만 둘 다 포기를 합니다. 푸시킨은 직업 시인이 되겠다고 해서 관직을 선택하지 않게 되고 푸시킨은 사실은 귀족 장교가 되었지만 당시 황실의 그 형제한테 개기는 바람에 팟캐스트니까 그렇게 말해요. 개기는 바람에 과감하게 개기는 바람에 잘리고 판사가 됩니다. 당시 판사라는 직업은 하위 말단 관료, 귀족 장교의 세계와 이건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걸 기꺼이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을 푸시킨이 이제 유배화했을 때였는데 재밌는 것은 완전히 이제 고립되고 황제로부터 이렇게 따돌림을 당한 푸시킨이 겨울에 다 유배화했을 때 거기를 아무런 후과 나쁜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달려가서 푸시킨이 있는 유배지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찾아갔었는데 그때 찾아왔을 때가 어떤가 하면 푸시킨이 데카브리스 반란을 준비하고 있을 때 푸시킨은 데카브리스 반란의 주 동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일을 일으키기 전에 푸시킨을 찾아갔던 거예요. 푸시킨은 몰랐죠. 일단 공식 기록에는 모르는 걸로 돼. 그런데 결국 데카브리스 반란이 일어나고 사형 선고를 받지만 이제 무기징역으로 바뀌고 유형을 떠나게 되고 이 치타로 가게 되는 거고 치타로 이렇게 가는 길에 토볼스크도 달리고 토볼스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했지만 도스토옙스키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던 에반겔이라는 성경책 그 성경책을 바로 거기에 있던 거기로 갔던 데카브리스 부인 중에 한 명한테서 받았어요. 그거 성경책을 도스토옙스키한테 줬던 부인이 나중에 이제 푸신의 부인이 되면 푸신이 죽기 2년 전에 결혼했는데 바로 이 여자가 예브게니 아나긴의 타티아나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푸시킨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이 성경책을 받은 도스토옙스키가 이 성경책으로 나중에 모스크바에 있는 푸시킨 광장에 있는 푸시킨 동상 제망식 할 때 그 유명한 도스토옙스키가 연설을 할 때 들고 있던 성경책이 바로 이 토볼스크에서 받았던 푸시킨을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찬양했던 그것도 거기에 내용이 타티아나 얘기 나와요. 도스토옙스키가 제막식에서 할 때 타티아나 얘기를 했던 그 타티아나의 모델이 된 여자가 준 성경책을 도스토옙스키가 받고 푸시킨 제막식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여자와 나중에 푸시킨이 결혼을 하게. 그런데 치타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제 토볼스크에서 치타로 갔는데 치타에 있을 때 푸시킨이 결투에서 죽잖아요. 결투에서 죽었는데 이제 결투에서 죽은 걸 한참 뒤에 알아서 찾아가 보니까 푸시킨이 죽기 전에 푸시킨이 옆에 있었다면 훨씬 더 편하게 죽을 텐데 라는 말을 했다는 건 나중에 됐죠. 중요한 건 이 치타가 정말 버려진 유형지였는데 여기에 그 수많은 엘리트 귀족들이 유형을 가면서 치타가 유럽식으로 도시 설계가 되고 거기 있는 주민들이 그야말로 개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교회가 만들었는데 그 교회에 아까 푸시킨의 아내도 기도를 드렸던 것이고 많은 나라들의 역사에 보면은 엘리트들이 유배 갔던 지역이나 도시들이 굉장히 나중에 엘리트화되고 또 개화되고 문명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꽤 많아요. 치타가 또 그런 곳이군요. 시베리아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그런 도시들이 일리아 씨한테는 조금 더 익숙하지 않나요? 어떤가요? 익숙하지는 않죠. 제가 러시아 살았을 때는 러시아가 굉장히 커요. 일단 그렇고요. 러시아는 상당히 크고 지역마다 다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물론 학교에서나 대학교에서는 역사를 배우긴 해요, 당연히. 근데 그거는 막연하게 수업 때 듣는 그런 역사이고 실제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국내 여행을, 그러니까 러시아 국내 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서 일단 한국에 와 계셨고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어렸을 때 거의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 나이에 모스크바에 부모님이랑 같이 간 적이 있긴 한데
한데 그거 외에는 제가 러시아 국내 여행을 해본 적 없어요. 어른이 되고 나서 러시아로 간 게 이제 한국에 거의 16년 동안 살고 나서 이제 러시아 간 적 있는데 그 이전에는 뭐 역사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러시아도 국내 여행이라고 해도 국내가 해외 수준이잖아요. 거의 다 민족들도 다르고 그러니까 문화도 이것도 한국 다르고. 사람들이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게 러시아 사람들은 국내 여행을 잘 안 해요. 땅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동하는 곳 자체가 그렇게 생각보다 싸지가 않아요. 비싸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에 가는 것보다 블라디보스톡이 서울로 가는 게 거의 2배로 싸요. 그 러시아의 다양한 지역의 숨은 지역 이런데 재밌는 스토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죠. 엄청. 그러니까 예. 제가 하바롭스크에 한번 갔었는데 나나이족이라고 살고 있는데 저는 태어나서 나나이족 처음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어업으로 먹고 살고 하면서 생선 가죽 아무르강에서 생선 잡아서 네, 그 생선 가죽을 가지고 옷도 만들어 입고 뭐 신발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나나이 원단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생존 수단이었는데 보니까 이게 방수가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파리나 유럽의 패션 업계에서 이 나나이 원단으로 치마를 만들고 가방을 만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나나이 원단이라는 게 그 지역만의 어떤 특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품들의 혁신성 이런 것들이 앞서가는 선진국에서는 이것들을 또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숨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잘 연결할 것인가. 그 연결을 기가 막히게 해낸 책이 바로 주민 러시아 도시 이야기. 예. 사회를 기가 막히게 연결시켰습니다. 연결시켜서. 오늘의 포인트는 연결.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창의성은 연결이다라고 했던 게 다 같은 일맥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토볼스크에 대해서 처음 들었던 건 유스포프 드바레츠였어요. 유스포프 궁전. 네. 왜 그런지 알죠? 페트르부르크의 라스푸틴. 판탄카 옆에 있는 곳에서 라스푸틴이 차례당하는 지하 그 장소에 밀랍 인형들이 있어 있고 라스푸틴에 대한 일대기가 짧게 소개가 됩니다. 라스푸틴의 고향이 토볼스크예요. 그냥 시베리아 출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토볼스크 출신이군요. 네. 토볼스크인데 놀라운 건 라스푸틴이 이제 예언을 했다고 그러죠. 죽기 전에. 러시아 민중이 나를 죽인다면, 러시아 귀족들이 나를 죽인다면, 만약에 러시아 황실에서 나를 죽인다면, 했대. 러시아 황실에서 나를 죽인다면 니콜라이 2세 가족은 2년 뒤에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건 바로 이 토볼스크로 니콜라이 1세 황제가 유영을 갔어요. 페테르부르크의 그 알렉산드르 궁전에 연금돼 있다가 케렌스키가 얘들을 남쪽으로 보낼까, 카프카스 쪽으로 보낼까, 아니면 시베리아를 볼까 고민을 했죠. 근데 남쪽에는 백군과 적군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도리어 위험할 수 있다는 배려를 한 거예요. 근데 역사가 아래는 만약 그리 갔으면 도망을 유럽으로 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베리아로 보내면 거기는 아직 볼셰비키들의 영향력이 거의 없고 그 당시는 아직 1917년 10월이 아니었어요. 2월 혁명만 일어나 케렌스키 임시 내각이었으니까 케렌스키가 얘들을 그래도 보호해 주려고 영국 황실에서는 아직 결정을 못 총리가 거절하고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토볼스크로 보낸 거예요. 토볼스크를 왜 보냈냐. 토볼스크는 정말 지금은 인구가 1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도시예요. 시베리아에서도 굉장히 작은 도시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250km나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굉장히 먼 곳이에요. 이거 완전 고생시키려고 보낸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토볼스크의 역사가 나온 거예요. 토볼스크는 19세기까지 시베리아 전체의 수도였어요. 처음 들었죠. 네. 거기에 주지사의 관저가 이 유영지에 있는 관저 중에서 가장 황실에게 격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가장 안전했던 지역이에요. 배려였네요. 배려였어요. 그래서 토볼스크로 간. 그럼 토볼스크가 왜 그렇게 황제에게 가장 맞은 왜 최대 시베리아에 오랫동안 주도가 됐느냐라고 알아보니 우리가 아는 이반 내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반 내제 때 당시 시베리아 정부를 좀 더 까자키들이 갔었으니까 그 까자키에 돈을 대준 게 아까 말했던 스트로가노프. 그러니까 시행사가 스트로가노프고 시공사가 예르마크거든요. 시공사. 네. 그 시공사가 처음으로 가서 작업을 한 곳이 바로 추바시 곳이라는 곳인데 그곳이 바로 토볼스크 지역이었고 그 전투가 있었던 곳에 조금 떨어진 곳에 시비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점령하면서 이곳 이름이 또볼스크는 처음에 시빌이었고 나중에 여기가 전체의 중심이 되면서 나중에는 전체를 시빌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모든 모스크바 빼짜르브로 다음으로 최고의 부를 누리던 것이 또볼스크였어요. 시베리아의 모든 부는 또볼스크로 오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빼짜르브르크가 사실은 석조 도시잖아요. 석조 건물이 빼짜르브르크 다음으로 지어진 곳이 또볼스크고 최초의 유럽식 공연, 극장 공연이 있었던 것도 또볼스크였어요. 상상이 안 돼. 10만도 안 되는 지금 보면 완전 벽지종이 있는데 딱 가면 거기에 옛날에 그 석조 크렘린 모스크바 거기 다음으로 최초로 지어진 크렘린이 딱 있고 보존이 잘 돼 있어요. 왜?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딱 생기면서 산업의 중심이 밑으로 와버린 거예요. 내려가 버린. 그러면서 여기가 고립이 된 거예요. 오히려 보존이 그래서 보존이 잘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 19세기, 20세기의 수많은 격동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모습이 그대로 지켜지는데 그래서 옛날에 한가닥했던 도시의 모습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황실이 거기에 유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었을 줄이야. 또 하나는 그거는 이제 제정 말기 이야기잖아요. 또 말기 이야기가 거기 또볼스크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저기 르릭 왕조가 끝날 때 이야기. 그게 이제 제가 있는 최초의 무생물 유형자라는 종 이야기, 종. 우리가 보리스 가도노프에 의해서 159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사실상 르릭 가문을 끝나게 되잖아요. 사돈이 이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고전에 그때가 피오도르, 그러니까 이반 네제 아들 장손이 피오도르가 이제 왕이 되었고, 그죠? 왕이 되었는데 그 아내의 오빠가 보리스 가도노프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1598년도에 피오도르가 죽으면서 보리스 가도노프가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로부터 7년 전에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사건인가 하면 피오도르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드미트리가 거의 유형가다시피 우글리치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얘가 간질 환자였는데 칼 가지고 놀다가 지 칼에 지가 찔려 죽었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글리치 있던 사람들이 보리스 가도노프가 보낸 자객들에 의해서 얘가 죽었다면서 그걸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중앙에서 이제 반란 진압군을 보내고 다 죽이고 유형을 보내면서 이때 드미트리가 죽었다고 드미트리의 죽음을 알렸던 종도 죄를 진굴로 해가지고 얘한 재판을 해요. 재판을 채찍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잘 노브고로도 가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종을 떼죠. 종의 혀를 떼는 거죠. 종의 혀를 떼고 혀가 잘린 종에게 최초의 무생물 유형자 붙여가지고 이걸 그때 같이 유행 가는 우글리치 사람들이 끌고 또볼스크로 가는 거예요. 또볼스크에서 200년 넘게 같이 유형을 당하는 거예요. 종이. 소리 없는 종으로 유형을 당하는 거고 이게 완전히 명물이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200년이 지나서야 황제로부터 사면을 받고 다시 우글리치로 돌아가게 되고 지금은 카피본이 거기 있는데 이 종은 르릭 왕조의 끝. 르릭 왕조의 끝을 알리는 종도 또볼스크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로마노프 왕조가 끝났을 때 그 황실도 또볼스크에 왔어요. 이 또볼스크가 뭐가 있긴 있나 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라스푸틴이 있던 하여간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이 도시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도시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한 2년 전, 3년 전부터인가 한국과 러시아 교류에 있어서 지방협력을 강조하게 되면서 지방협력 포럼이라는 것도 생겼고 사실 많은 러시아 관광객들도 그렇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를 갔을 때 수도와 대표적인 도시 몇 군데 한국만 해도 서울, 부산, 진짜 멀리 가야 제주도 그 이상 가지를 않거든요.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이런 수도 중심으로 메가폴리스 중심의 교류는 효과를 다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럼 그 외에 뭐가 있어? 라는 궁금증이 생기면서 다른 지역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방 경제를 또 살리는 데 있어서 그런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사실 러시아에 어떤 도시들이 있고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도시 이야기들이 오히려 러시아를 더 새롭게 이해하고 또 그 지역과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로 러시아를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좀 했었는데 이번 책을 보시면은 더 많은 도시들이 궁금해지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쪽으로 이런 책들을 쓰시면서 또 러시아를 대중적으로 많이 알리시고 하시는데 한러 수교 30주년 수교의 첫 순간부터 30년 동안의 관계 발전사를 지켜보셨잖아요. 뭐 총평이라고 하면 좀 막연한 측면이 있는데 문화를 연구하시고 또 경제를 연구하시는 입장에서 보셨을 때 지난 30년간 우리의 성과는 무엇이고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박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러시아의 관계 문제는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거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를 든다면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들을 얘기하면 25억 달러다. 그러면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 이후에 지금까지 누적 FDI가 25억 달러예요. 이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은 200억 달러, 300억 달러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 수치도 러시아의 경제 규모와 우리의 경제 규모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액수인데 투자 금액으로 보면 진짜 우리가 확연하게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물론 포텐셜은 엄청 남았구나라고 얘기하지만 너무 잠재력만 얘기하다 보니까 걔는 정말 똑똑하고 참 크게 될 거야 라는데 얘는 60이 됐어도 얘는 똑똑하고 크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딱 그 단계가 되는데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할 때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의 잘못을 먼저 봐야 되고 한국은 한국의 잘못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러시아가 뭐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그 러시아에 잘하는 국가들은 많이 있다. 독일도 잘하고 있고 일본도 잘하고 있고 심지어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때린 미국은 2018년도 러시아 내 해외 기업 투자 액수 투자 건수 1위야. 이 미국이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뒤로 이렇게 하는 너무 것과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제재는 사실은 아웃플레이어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네. 자기는 인사이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쩌면은 이게 제재를 만들면서 너네 여기 건들지 마. 우리는 밑으로 아무도 모르게 들어갈 거야. 이런 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한테 하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북극의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개발 중심으로 경제 제재를 하는 이유는 미국이 셰일가스 수출을 해야 되는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고 옛날에는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하고 손을 잡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이 손잡을 때가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손을 안 잡아. 왜 알고 보니 옛날에 미국은 에너지 수입 국가였고 그래서 소련 대신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손을 잡고 페트로달러를 만든 다음에 최대 공장이 된 중국을 잡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은 그 당시에 경쟁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은 러시아와 미국은 같은 에너지 수출국이야. 가스 쪽에서 최대 경쟁국이야. 그리고 가스의 또 최대 경쟁국 이란이야. 얘들은 다 지금 손잡을 수 없는 단계. 브레진스키라고 하는 거대한 체스판을 썼던 지정학자가 미국의 브레인이라는 사람이 미국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지정학적인 글로벌 지정학적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이란과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이 되어서 반미 패권 동맹을 맺으면 안 된다. 그거는 막아야 되는데 지금 딱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브레진스키가 맞느냐?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에너지판이 달라진 거예요. 미국은 중국을 갖다가 억제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또 에너지를 수출해야 될 입장도 있는 거예요. 미국 나라에 자신감이 있는 거지. 아직은 중국을 러시아하고 이란이 이렇게 같이 해도 나는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어쨌든 러시아를 미국이 제재하는 편에는 상당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거고 그 속에서 미국도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일본도 실용적으로 일본은 공식적으로 제재에 참가하고 대신 러시아하고 사과할 건 다 해. 두 번째 아크틱2 프로젝트 북극의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10% 지분 넣었어요. 야말 프로젝트 할 때 중국만 넣고 프랑스 넣고 우리나라 넣으라고 안 넣고 일본도 안 들어갔지만 두 번째 할 때는 러시아가 중국이 너무 비중이 크니까 그걸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우디, 한국 넣으라고 했는데 한국은 결국은 안 넣고 경제 제재를 주로 이유로 해서 안 넣다가 결국은 경제 제재에 공식적으로 참가하지 않은 한국은 지분을 안 넣고
경제 제재에 공식으로 참가한 일본은 10%를 탔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일본은 에너지 지정학 판도를 읽고 있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 전에 중간 브릿지 소스로서 가스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지금 현재 가스의 시대다. 그 시대가 얼만큼 가는가는 좀 논쟁이 있지만 그랬을 때 이 가스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북극에서 가스 소스가 있는 북극에서 지분을 투자하고 그 LNG가 왔을 때 중간에 쉐빙선이 일반선으로 바꾸어 타는 그게 바로 캄차트카예요. 캄차트카에 환적항을 만들 때 일본 기업이 들어가서 건설을 하고 그게 투자도 해. 일본 기업 모리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가스를 받아서 어디선가에서 허브 역할을 한 다음에 그 LNG 터미널 만들어서 허브 역할하는데 그 가스를 이렇게 뿌리는 역할을 하고 싶은 거야. 싱가포르가 석유의 허브가 된 것처럼. 히비키에다가 LNG 터미널을 만들고 동방 포럼에 아베가 가서 인도 총리한테 러시아 가스 우리가 보내줄게라고 얘기를 했어. 러시아 거 받아서 환적한 다음에 자기들이 동남아에 뿌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세계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지구의 해상 물류가 완전한 서클을 만들어요. 완전체가 된 거예요. 새로운 물류 라인이 생겼고 이 물류 라인의 처음은 자원과 에너지가 될 거예요. 이걸 잡는다는 거 되게 중요하고 특히 가스 시대에 가스 물류를 잡는 되게 중요한. 일본은 미국이 가스를 수입하라는 압력을 주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만 그와 동시에 러시아 것도 받아서 환적까지 해서 허브가 되겠다는 그걸 갖다가 치밀한 계획 속에서 전개하고 있고 그래서 동남아에다가 가스 수입과 공급을 위한 인프라를 깔기 위한 투자 계획을 호주, 미국, 일본 금융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100억 달러 투자하겠다. 이거 완전 세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북방, 신남방 정책하면서 이런 세트 생각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경제 제재 안 하면서 경제 제재 타령하고 있고. 이거 다시 말하면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참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전략적인 것들은 찍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민관이 같이 가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한국의 잘못이지. 근데 한국에 변명이 있는 거지. 우리는 북한 때문에 남북로 가스관도 연결 못하고 옛날에 두 바퀴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과 남한의 작은 톱니바퀴 두 개가 잘 안 돌아가는데 이걸 큰 바퀴하고 우리가 연결해가지고 돌아가게 해보자. 이게 박근혜 정부의 전략이었어. 그게 바로 신뢰 프로세스 하면서 했던 평화 뭐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게 러시아하고 이렇게 돌리면 북한이 알아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근데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북한이 안 돌아가니까 러시아하고도 안 돌아가요. 러시아하고 그동안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게 북한까지 돌리려고 하니까 결국 러시아하고 관계도 다 무너졌어요. 예. 지금은 맞습니다. 이제 북한하고 돌리는데 핑계를 대. 그래도 우리는 미국하고 관계를 잘해서 미국하고 동맹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이거 돌려야지 하니까 미국하고 안 돌아가니까 북한하고 또 우리도 안 돌아가.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선을 넘어야 돼요. 선은 누가 넘냐? 제일 답답한 사람이 넘어야 돼. 유리 로트만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타르투에 있던 언어학 아주 유명한 유리 로트만이 기호학자였어요. 그 사람이 하는 거는 사건은 뭐냐? 사건은 경계를 넘는 거다. 우리한테 지금 경계를 넘는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경계는 하나도 안 넘으면서 뭔가 일을 진척시켰다라고 하는 걸 리스크를 감당하고 그럼 정부가 자기 철학이 있어야지. 나는 이 철학으로 경계를 넘겠다. 그리고 나를 예를 들어서 60%가 지지했다. 나머지 40% 미안한데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틀리면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서 내 철학으로 밀고 다녔는데 처음에 북한하고 이렇게 하는데 큰 변명 중에 하나가 미국이야. 그래서 미국하고 북한이 결국 알아서 하게 하니까 북한은 남한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국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하고도 관계도 마찬가지.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는 순전히 한국의 문제로 보고 접근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러시아 쪽에 무슨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죠. 그건 러시아가 해결하고 그렇죠. 우리가 러시아 너네도 이거 고쳐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와의 관계를 러시아와의 관계만으로 보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항상 신북방 정책도 북한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다 보니까 다른 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북한 문제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당장 북한 문제를 어떤 외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고리로 할 경우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민간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밀어줘야 되는 북방 정치합니다. 러시아에 진출하셔야 기업들 보내는데 기업들이 가려면 돈이 있어야지. 수출입은행에 돈 들어가는데 러시아 신용등급 떨어져서 못 주겠는데요? 그럼 끝이에요. 우리가 수재민을 돕고 코로나 때문에 하듯이 러시아라는 지역들이 가진 잠재력을 갖다 국가에서 평가하고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지정학적 여러 가지 의미들을 했을 때 러시아와의 경제 활성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건 이미 다 판단이 나는 얘기고 수많은 나쁜 사례는 발생해요. 현대중공업 변전기 저기 극동에 사다가 완전 망해먹은 거 대표적인 나쁜 사건. 오케이. 근데 그런 사건은 다른 나라하고도 다 있어. 그렇죠. 네, 다른 나라도 다 있으니까 충분히 안 할 병명거리는 다, 그러니까 안나까리는 첫 장면이 나오죠. 행복한 이유는 다양한데 불행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불행한 거지 뭐. 다시 말하면 안 할 이유는 언제든지 많은데 수만 가지죠. 네, 수만 가지. 그러니까 이혼할 이유는 엄청나게 많아.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관계에서도 수많은 악재가 있지만 모든 나라들은 그 악재를 거치는데 중요한 거는 일정한 수준이 되려면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외교적으로 뭐 큰 가스라인 하는 거 그건 안 해도 된다 이거지. 그거는 뭐 못하는데 기업들이 가서 충분히 실패할 수 있게 네. 이렇게 해서 이른바 모세혈관 그렇죠.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삐걱삐걱 깨졌을 때 결국 모세혈관이 말하면 다시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가 계속되는 이유는 모세혈관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모세혈관을 만들려면 수많은 기업들이 거기 가서 깨져도 되게 그렇죠. 지원도 해주고 정부가 그런 부분을 해지하는 역할을 그렇게 기업들이 가서 하는 그런 미국이 뭐래 어떻게 할까 기업이 지네들도 하는데 그렇죠. 기업이 가서 마음껏 기업 활동할 수 있게 이거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1980년대까지 한국의 공무원들은 진취적이고 뭔가 새로운 걸 얻기 위해서 리스크도 하고 국가에서도 그런 진취적인 공무원들에 대해서 막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완전히 복지부동 이제는 지켜야 된다. 나는 공무원에서 안 잘려야 돼. 수성의 자세로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리스크가 있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없는 거 할래. 라고 네. 되면서 한국이 전 국가 전체가 선을 못 넘는 거야. 우리도 이 제재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을 넘는 과감함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 되게 좋은 조건인 게 원탑이 있을 때 미국이 원탑으로 있을 때는 미국한테 좀 안 보이면 엄청 독박을 쓰게 돼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원탑이 약해지면서 중국이 올라왔잖아. 그러면 우리가 사고를 좀 쳐도 이 둘이 함부로 못해. 살짝 선을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뭐 얼굴은 완전 철판 까는 거지 뭐. 그렇죠. 어우 실수했네. 어우 실수했어. 이렇게 그러면 미국도 은근히 좋아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사실 뭔가 해서 만약 북한까지 미국의 경제권이 들어오면 사실 훨씬 더 유리한 상태가 되는. 물론 현상 유지가 가장 좋긴 하겠지만 미국도 중국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쭉 하지 말았는데 북한하고 뭘 해버렸어. 저놈들이 이렇게 했네? 그럼 거기서 남을 게 뭐 없나?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여기서 요거 가지고 이걸 좀 활용해 볼까? 트럼프가 땡큐하는 속으로는. 밑에 민주당 애들 뭐 못하게 막 하고 그래서 못하는데 러시아하고 관계도 막 그런데 어디서 뭐 사고 쳐가지고 뭐 이렇게 야 그렇다고 한국 애들 무조건 때려잡을 수는 없잖아. 일단 타협은 좀 해야지 하면서 우리가 10m 나갔을 때 결과적으로 한 1m는 우리가 9m를 돌아오더라도 1m 앞으로 나갈 수는 선에 대해서 이 선이 넘을 수 있는 선인가가 점점 뚜렷해지는 거죠. 네. 보면은 선을 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트럼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온갖 선을 매일매일 넘고 있어요. 네, 박사님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세상이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각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그게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과거에 있던 선들은 사실은 다 넘어서게 돼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이 정상적으로만 돌아간다면 결국 상황은 나아질 수밖에 없고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속도를 가속화시킨 게 바로 지금 계신 이런 분들 그러니까 모사혈관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 저는 민경아 씨가 저희 유라시아 21에 와서 강의를 했을 때 거기에 있던 50, 60대 기존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되게 쇼킹한 걸 보면서 완전 다른 시장이 열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다른 시장들을 지금의 새로운 세대들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돼도 결국은 뚫릴 것이고 결국은 좋아질 거라고 두리뭉실. 알겠습니다. 다음 책이 나온다거나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좀 1년에 한 번씩은 저희 팟캐스트에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기회를 앞으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번 회차를 보실 것 같습니다. 제목만 봐도 내가 읽은 책을 쓰신 그분이 출연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민 러시아 2 도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